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 운동, 식습관, 수면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보다 야말로 정신의 가장 강력한 면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해독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100살까지 마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뭐냐?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한계는 분명히 오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건 마음의 무기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은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미 늙은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90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바로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해독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100살까지 마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로토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세로토닌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절자이자 인간의 생명 리듬을 통제하는 핵심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의학적으로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뇌의 신경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감정, 수면, 식욕, 체온, 통증, 의욕 같은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몸의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부족하면 예민해지고 쉽게 피로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여러 신체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마음의 호르몬이자 몸의 리듬을 잡아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로토닌의 대부분이 뇌가 아니라 사실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 안에 세로토닌 중 약 90%가 장에 존재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세로토닌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뇌도 맑아집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 분비를 조정하기 때문에 장의 상태가 곧 세로토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로토닌은 자율신경계와 면역계에도 깊게 관여합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 세로토닌이 이를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고 몸 전체가 균형을 찾게 됩니다. 결국 세로토닌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평온한 상태, 안정된 리듬을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몸이 조화롭고 리듬이 일정할 때 사람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바로 그 중심에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족하면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불안하거나 우울해집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조절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로토닌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빛의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침 햇살을 받으며 20-30분만 걸어도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아침 산책이 하루 전체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둘째, 리듬 있는 운동입니다. 빠르거나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걷고 팔을 흔들고 호흡을 맞추는 반복 동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뇌의 세로토닌 신경핵이 자극되어 세로토닌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요가, 기체조처럼 리듬이 일정한 운동이 세로토닌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좋은 관계와 따뜻한 대화입니다. 사람과의 교감은 세로토닌 분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웃음, 포옹, 공감이 세로토닌의 촉매제가 됩니다. 반대로 외로움은 세로토닌을 고갈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높여줍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세로토닌을 만든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는 단백질 식품에 풍부합니다. 두부, 달걀, 바나나, 견과류, 현미, 콩류가 대표적입니다. 또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야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므로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결국 세로토닌은 생활의 리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피로를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아니라 뇌가 먼저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고 뇌는 그 모든 자극을 쉬지 않고 처리하느라 과열되어 있죠. 이걸 저는 뇌피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집중해서 일하거나 공부할 때보다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이 뇌는 쉬고 있어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뇌가 진짜로 쉴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뉴스, SNS로 이어지는 자극이 끊이지 않으니 뇌가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이런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미토콘드리아가 피로해지고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결국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감정이 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몸은 멀쩡한데 아무 의욕이 없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뇌피로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뇌피로의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 과잉입니다. 하루 종일 뇌가 쉴 틈 없이 자극받는 환경이 문제입니다. 둘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이 시간이 부족하면 뇌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셋째, 운동 부족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줄고 세포가 둔해집니다. 넷째,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의 누적입니다. 지속적인 긴장은 코르티솔을 높이고 세로토닌을 고갈시켜 뇌 회로를 경직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중독입니다. 디지털 자극은 뇌를 끊임없이 각성 상태로 만들어 쉬는 법을 잊게 만듭니다. 몸의 피로는 휴식이나 잠으로 풀리지만 뇌의 피로는 멈춤으로만 풀립니다. 그래서 뇌를 쉬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거나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고요함을 만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알림, 뉴스, 대화, 음악까지 뇌가 쉴 틈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단 10분이라도
아무 자극이 없는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짧은 멈춤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리듬 있는 생활입니다. 뇌는 리듬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것. 이것이 세로토닌 리듬을 안정시키고 뇌의 자율신경을 조율합니다. 반대로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지면 뇌의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규칙적인 리듬은 뇌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 속의 시간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뇌를 안정시키는 최고의 치료사입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고 나무 향을 맡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특히 숲속이나 강가처럼 일정한 리듬의 소리가 있는 곳은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게 되죠. 네 번째는 깊은 호흡과 명상입니다. 호흡은 뇌와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뇌는 즉시 안정 모드로 돌아갑니다. 저는 아침마다 5분간 복식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호흡은 명상의 시작이고 명상은 뇌의 청소입니다. 결국 뇌를 쉬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용함과 리듬, 자연, 호흡에서 다시 균형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뇌는 스스로 회복하고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고독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간을 벗어나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 묻는 고요한 순간이죠. 이 시간 속에서 사람은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고독은 영혼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고립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관계의 에너지를 잃은 상태입니다.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감각이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길어지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립입니다.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고 마음의 대화가 멈춘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무리를 이루며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면 본능적으로 불안과 공허를 느끼게 됩니다.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뇌와 마음이 동시에 병드는 상태입니다. 해로운 고립은 찾아올 사람도 찾아갈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그때의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자신이 세상에서 분리된 존재라는 감각이 강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감정은 메마르고 의욕이 사라지고 뇌의 에너지 회로가 느려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고립은 면역력 저하, 불안, 우울, 치매 위험, 심지어 조기 사망률까지 높이는 요인이 된다. 담배나 비만보다 더 해롭다는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무서운 점은 고립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저 편하다고 느끼게 되죠. 인간관계가 피곤하니 혼자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말수가 줄고 웃을 일이 줄고 감정의 폭이
좋아집니다. 마음의 회로가 닫히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고립은 더 깊어집니다. 이런 고립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병처럼 번져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립은 또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더 외로운 게 아니고 젊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젊은 세대의 절반 이상이 정서적 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주변에 있어도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고립됩니다. 겉으로는 소통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죠. 그 결과는 무기력, 불면, 그리고 관계 회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를 꼽으라면 감사일기 쓰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 운동, 식습관, 수면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보다 감사의 습관이야말로 정신의 가장 강력한 면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을 흔드는 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작은 불만, 비교, 서운함들이 쌓이면 마음의 리듬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고마웠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뇌의 회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의 감정이 떠오를 때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회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저는 매일 밤 자기 전 짧게라도 그날의 감사 3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은 따뜻한 햇살을 받았다. 좋은 사람과 웃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렇게 작고 평범한 일들이 쌓이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같은 하루라도 불평보다 감사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 순간부터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능동적 훈련입니다. 감사의 감정은 무기력에 맞서는 힘이 되고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복 탄력성, 즉 멘탈의 복원력은 바로 이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울감이 낮고 수면의 질이 높으며 관계 만족도도 높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짧게 써도 좋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나를 돌아보는 그 순간입니다.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루를 완성하는 것, 그 한 가지 습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